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배출을 위한 설비가 어제 완공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일본 정부가 방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천주교회 43개 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설치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입법권이 없는 데다 활동기간도 올 11월까지로 제한적인데 기후특위를 바라보는 시선 전해드립니다. 제111차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견습생의 양질의 교육 보장을 규정하는 양질의 도제 제도에 관한 권고문이 채택됐습니다. 노동계와는 달리 고용노동부가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노동계와 정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난 현재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14개 교구 관련 단체와 위원회 등 43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했습니다. 이힘 기자가 성명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둔 시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와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41개 전국교구 관련 단체와 함께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오염이 진정돼 가고 있으며 후쿠시마 일대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면서 일본 정부 주장이 타당하다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시도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사고 직후 약 700에서 800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약 140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공개한 64종의 방사성 핵종의 전체적인 방출량에 대해선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올 4월 발표한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 5.3%, 농산물 21.1%, 축산물 2.6% 등 식재료에서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저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검토를 시작도 하기 전에 결론을 정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하지만 기술과 비용상의 문제로 9종만 검사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 단체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우리나라 바다를 포함한 태평양 일대에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석유 비축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10만 세제곱미터 대용량 저수 탱크를 사용하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어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관련 단체들은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에 저장할 것,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일본 정부의 모든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오염수 괴담으로 평가절하하지 말고 시민 우려 불식과 함께 실질적 해양 생태계 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앞서 환경의 날 담화를 통해서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투기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당면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권이 없고 상설특위가 아니어서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현실이자 재난이 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특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봅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꾸려져 올 2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법부의 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회의는 모두 4차례. 하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정부가 통과시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사후에 심의한 것에 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맹탕특위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 기후특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슨 사안을 논의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특위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입법권이 없다는 점이 꼽힙니다. 국회 특위 가운데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 등은 입법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특위와 부산 세계박람회 특위 등과 함께 기후특위는 입법권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정치, 사법, 연금에 관련된 특위들은 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전혀 그 위기나 중요성이 크기가 뒤지지 않는 기후위기 특위에 있어서는 왜 입법권이 주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입법 활동이지만 기후특위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기 위해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후특위가 시한부 특위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활동 기한이 오는 11월까지로 정해져 있어 특위의 남은 시간은 앞으로 5개월 남짓입니다. 특위가 상설화되지 않는 한 기후위기와 관련해 행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시 활동을 하는 게 아닌 임시 조직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에 대한 이제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갈수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입법권과 특위 상설화. 이를 통해 입법부가 당면한 기후위기 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특위 행보에 관심이 모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제111차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양질의 도제 제도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습니다. 비록 강제성을 띠는 협약이 아닌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권고이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6일 ILO 총회에서 양질의 도제 제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됐습니다. 권고에는 회원국이 노동권 보호와 함께 견습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시간 노동 규제를 비롯한 휴일 근로 시 적절한 보상 지급, 업무 관련 질병 발생 시 보상받을 권리 강화, 유급 출산 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도제 교육을 하는 전문가의 자격 경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견습생은 교육과정을 마친 뒤 인증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은 양질의 도제 제도를 위한 규제체계나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노사단체가 그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권고문이 채택되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다음 소위 방지법 추가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섭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노동인권 문제 심각성은 이미 영화 다음 소위를 통해 잘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ILO의 권고에 다음 소위의 소위와 같은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소위와 같은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은 일학습 병행 노동자인 트레이니십에 해당하고 이번에 채택한 권고안의 도제제도, 어프렌티십과는 다르다는 해석입니다. 지금 이제 그 도제제도는 학생 신분이지만 이분이 근로자로서도 직장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일학습병행법을 이제 2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법들도 적용해서 현장에서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미 시행을 한 조치여서 그런데 이번 ILO 총회에 직접 참여한 노동계에선 이 도제제도, 어프렌티십에 한국의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 역시 도제 관련 계약이 적용되는 교육 및 실습 과정에 해당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정한 운영 기준, 직업교육 훈련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직업교육 훈련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직업활동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습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학생은 현장 실습 수당을 지급받고 산업 현장에서의 실습과 학교 교육이라는 요소가 혼합돼 존재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거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한국형 도제제도는 일학습병행제도 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이 어프렌티스십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또 나라마다 다른 다양한 형태의 현장 실습생을 포괄하는 권고문인 만큼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ILO 권고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제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어떤 공통의 약속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나라별로 다 제도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범위를 지나치게 그렇게 문헌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거는 애초에 이게 권고의 형태로 통과되었다라는 사실을 조금 도외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ILO 권고 내용의 취지를 잘 살려 현장 실습생의 열악한 노동 인권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후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을 맞이한 정순택 대주교는 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헌신하고 수고하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노력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 대주교는 가톨릭교회는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 해마다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면서 기도로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도 또 계속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이 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기도 같이 많이 해주시라 믿습니다. 권 장관은 한반도 상황이 국제 정세와 연동돼 긴장이 고조돼 있는 측면도 있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권 장관은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예방에는 교구 사무처장 정영진 신부, 문화 홍보국장 최광희 신부,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그리고 통일부 강연서 교류협력국장과 조용식 사회문화교류과장이 배석했습니다. 생태사상의 선구자로 불리는 토마스 베리 신부, 그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서울대교구 환경사무위원회는 내일 저녁 7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제45회 가톨릭 에코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토마스 베리 평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생태사상의 선구자로 불리는 토마스 베리 신부는 생태 영성과 교육, 윤리, 지구법 등 방대한 개념을 정립한 연구자입니다. 환경사무위원회 내 생태영성연구소는 토마스 베리 평전을 번역하고 지난 3일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로는 서울대교구 환경사무위원장 이재돈 신부와 대구 가톨릭대 교수 송영민 신부가 나섭니다. 포럼 참석 신청은 서울대교구 환경사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